안녕하세요. 한국 IDC 김경민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뺄게요. 눈이 안 보여서 제가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그 수많은 AI의 실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IDC는 이걸 AI 퓨어리티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AI가 주도하는 비즈니스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IDC 전망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와 국내 서비스 시장이 받는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 한 18개월간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한 18개월간 수도 없이 경험을 했던 기업들의 어떤 경험치를 제가 이렇게 집대성을 해왔습니다. IDC는 이것을 생성형 AI 스크램블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계는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평균적으로 APEJ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이 18개월간 돌렸던 POC 개수가 평균 23개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생산 단계, 프로덕션 레벨로 전환한 게 23개 중에 3개예요. 그리고 그 3개 중에 성공률이 62%라고 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생성형 AI의 어떤 실험 단계를 지난 18개월간 겪어왔는지 피부로 느껴지시죠. 그래서 아시아 선도 슈퍼앱 브랜드는 한 브랜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개월 동안 모든 IT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전사적으로 생성형 AI 실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도 있고, 국내 선도 은행은 지난 1년간 수백 개의 생성형 AI POC를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DC는 올해 전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7년까지 기업 경영진은 효율성을 달성하고 새로운 매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생성형 AI 이니셔티브에서 최소 80%의 성공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실험에 그치지 않고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겠다고 기업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IDC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개월간 또는 앞으로 지금 기업들이 생성형 AI 또는 AI 프로젝트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제가 또 계속해서 뽑아본 수치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POC 또는 생산 단계에 있는 생성형 AI 또는 AI 프로젝트들이 44%는 예를 들어 생성형 AI로 돌아가고, 나머지 56%는 생성형 AI 플러스 전통적인 그게 뭐 ML 기반이라던가 넌 생성형 AI 기반의 전통적인 AI와 함께 복합적인 AI 프로젝트로 돌아간 것이 56%, 거의 반반 이렇게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성형 AI 도입 접근 방식을 보시면 구매가 31%, 그러니까 오프 더 쉘프로 있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산 것이 31%, 그리고 구축형이 11%, 그리고 구매와 구축을 복합적으로 접근한 기업이 한 절반 정도 가량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IDC는 앞으로 생성형 AI 혹은 AI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전개가 이렇게 발전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를 회상해 보면 2024년 이제 현재도 이제는 과거로 치부를 했을 때, 과거까지 생성형 AI는 시장은 IDC는 스크램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AI 영역에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한 영역이죠.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POC들 기반으로 기업들은 끊임없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단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실험 단계를 거치면서 기업들이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기업의 수용성, 기업 조직적 문화적 수용성이 받쳐주고, 그리고 어떤 책임 있는 AI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믿을만 하다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기업 비즈니스는 정말 대변혁, 그걸 IDC는 피보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보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2025년부터 2026년 이 두 기간을 IDC는 AI 피보팅 기간, 본격적으로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서 피보팅이 되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7년부터는 이 본격적인 도입이 전사적으로 확장이 되고 가속화가 되면서 AI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이제 더 이상 AI가 서포터 역할이 아니라 비즈니스 이네이블러 역할을 하면서 AI가 주도하는 비즈니스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내 지금 전망입니다.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디지털 기술 지출의 1.6배 AI는 성장을 할 것이고 2027년 말까지 한국 경제에 1,400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IDC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육각형 7가지가 무엇이냐면 AI 주도의 비즈니스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넘어야 할 블로커, 사실은 IDC는 블로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넘어야 할 산 혹은 기업들이 갖춰야 할 구성 요소입니다. 뭐 전략부터 워크 모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 가버넌스, 그다음에 데이터인데 이게 미래의 모습은 어떤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 AI fueled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갖춰야 할 7가지 요소, 어떤 모습이 갖춰져야 그런 AI가 주도하는 비즈니스로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AI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 전략과 AI 전략이 따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즈니스 전략, AI 전략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전략, AI 전략과 온라인된 비즈니스 전략을 기업들이 갖추면서 그 안에서 지금까지 돌렸던 수많은 유스 케이스들이 이제 조직화되고 구체화돼서 생산 단계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AI가 삽입된, 결국 밑에 있는 AI가 주도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얘기인데요. AI가 삽입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기업의 업무 모델의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로 증강되는 업무로 그 AI가 주도하는 비즈니스에서는 AI가 주도하는 업무 모델로 발전을 한다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AI로 증강되는 업무는 AI가 삽입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촉발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판세가, 특히 소프트웨어 판세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합적인 모든 기업의 AI 전략, 그리고 AI 기술, 그리고 거버넌스, 시큐리티 모든 것들이 통합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동되고 매니지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인프라는 이제 더 이상 온프렘이냐 클라우드냐 어디서 AI가 구동이 되고 인프런싱 할 것이고 트레이닝을 할 것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비즈니스와 산업의 특성 그리고 비즈니스 어떤 특성에 맞는 용도에 맞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유연하게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기업은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는 누구나 기업의 어떤 구성원이든 데이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AI의 레디된 데이터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통합 AI 거버넌스 모델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 IDC가 얘기하는 미래의 AI가 주도하는 비즈니스에서 기업들이 넘어야 하는 산 혹은 기업들이 갖춰야 할 구성 요소의 미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AI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전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전략과 AI 전략이 온라인돼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IDC는 이거 다 국내 저희 그 전망입니다. 월드와이드 APJ의 전망을 전부 다 국내 전망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한 거고요. 2026년에 조직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AI의 실험적인 포인트 솔루션 단계에 머물게 될 것이고 2026년에는 여전히 그럴 것이라는 것이고요. ROI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기업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 사례 이게 뭐냐면 슈퍼 유스 케이스라고 IDC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비즈니스 펑션에 제한된 유스 케이스가 아니라 이 특정 비즈니스 펑션에 제한된 유스 케이스가 기업 전체의 비즈니스에 어떤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스 케이스 이걸 IDC는 슈퍼 유스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슈퍼 유스 케이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슈퍼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구매라던가 세일즈, 마케팅 이런 특정 비즈니스 펑션의 기능을 넘어서 기업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스 케이스 기업들은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서서 이런 유스 케이스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재무부서의 매출채권 같은 유스 케이스는 재무부서 안에서 보면 고객 소통이라던가 의사결정이라던가 독촉, 회수 이런 부분에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재무부서 안의 KPI는 이 매출채권 유스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부실채권 비율을 산정을 한다던가
또는 승인 소요 시간을 신용환도 승인 소요 시간을 단축을 시킨다던가 주문 수주율을 높인다던가 하는 KPI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기업 전체 고객 서비스 그리고 규정 순수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영업 확대 그리고 구매 부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스 케이스로 매출 채권의 유스 케이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스 케이스들을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IDC가 Future Enterprise Award라는 IDC가 매년 혁신적인 디지털 비즈니스의 사례를 발굴해서 상을 주는 그런 어워드 프로그램에서 국내 기업인 서브원이 팩트 베이스드 네고시에이션이라는 시스템 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FOW 그러니까 미래 업무라는 측면에서 상을 받았는데 서브원의 이 케이스는 단순히 업무의 생산성, 직원들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객의 어떤 경험 향상 그리고 운용 비용 감소라는 다양한 기업 전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 사례로 대표적인 슈퍼 유스 케이스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슈퍼 유스 케이스를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 경제학 프레임, AI의 경제학 프레임워크 그리고 클러스터링 접근법을 통해서 슈퍼 유스 케이스를 발굴을 할 수 있는데 유스 케이스를 결국 우선순위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선도 은행권은 작년, 올해에 걸쳐서 수백 개의 사용 사례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업 비즈니스에 도입을 해서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화를 시켜서 어디부터 프로덕션화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우선순위화를 하는 방법이 지금 아래 보시는 IDC의 프레임워크입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는 가치와 복잡성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 차트에 그대로 도팅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와 복잡성을 기반으로 유스 케이스들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 안에 세부 항목들은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건 당연히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서 기업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따라서 이 사사분면 위에 그 수백 개의 유스 케이스를 도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하는데 그 그룹핑의 조건은 동일한 비즈니스 펑션을 사용하고 공통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유스 케이스들끼리 클러스터링을 인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룹핑화한 유스 케이스들끼리 그 안에서 좀 더 전사적인 측면의 비즈니스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화된 유스 케이스를 도출을 해내는데 그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본 원칙은 다양한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가장 그 높은 가치를 창출하되 가장 낮은 위험성을 지닌 유스 케이스 그룹을 가장 우선순위화해서 슈퍼 유스 케이스로 도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 구성 요소인 거버넌스로 넘어가겠습니다. IDC는 최근에 트러스트 앤 시큐리티 영역의 그 리서치 분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한국 조직의 20%가 신뢰 역량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기반 평가 없이 특정 생성형 AI 사용 사례를 POC에서 프로덕션화함으로써 사상 누각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전사적인 통합 거버넌스 체계 없이 생성형 AI 혹은 AI 이니셔티브를 프로덕션화했을 때 기업들이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를 말이죠. 그래서 IDC는 통합 AI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AI 거버넌스 모델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기술에 특화된 요인이 아니라 비즈니스 요인, 외부 비즈니스 요인, 그게 로가 될 수 있고 법률이 될 수 있고 규정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사항까지 포괄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이걸 모든 걸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이걸 통합 AI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기업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모습은 책임 있는 AI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내에 지금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특히 선도 기업들이 통합 AI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제가 더 AI 지금 약자가 기억이 안 나서 텔레콤
for the humanity with ethic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텔레콤이 에틱을 기반으로 인간을 위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기반으로 SK텔레콤은 아시다시피 AI 컴퍼니가 전사 전략 목표입니다. AI 컴퍼니라는 전사 전략 목표 아래 올 초부터 이미 저런 거버넌스의 세 가지 방향성을 잡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시작을 했고요. 카카오는 좀 더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AI 네이티브 기업이 전사 전략 목표입니다. 작년부터 이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시작을 했고 이제 올해 들어서 저런 ASI 구조를 체계화하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거버넌스 모델 구축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업인 KB증권이 최근에 외부 요인까지 다 외부 비즈니스 요인까지 다 포괄할 수 있게끔 법률기관이나 비즈니스 컨설팅 그리고 IT 전문기업까지 참여를 해서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AI가 주도하는 애플리케이션, 결국 AI가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기업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I가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IDC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기초적인 단계가 어시스턴트입니다. 어시스턴트의 핵심 가치는 생산성입니다.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AI 기능이 애플리케이션에 삽입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식 검색이라던가 챗봇 서비스들이 다 어시스턴트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법률회사나 로펌, 회계법인들 이런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을 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을 속도를 올리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기업 AI가 애플리케이션에 내장이 돼서 애플리케이션이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에이전트입니다. 가장 최근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에이전트로 가면 이제 더 이상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히 보조를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액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IDC가 얘기한 autonomous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자율형 워크플로우 세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는 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오토노머스 워크플로우 세계로 기업의 비즈니스가 전환이 되면 결국 기업의 업무 모델, 이게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부분입니다. AI 기반의 증강 업무, 기업의 업무 모델 자체가 혁신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업무 모델이 혁신이 되는 형태는 지금 보시는 한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AI 비서와 에이전트가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이고 복잡한 업무까지 수행을 하면서 직원들이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가 전사적으로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스킬 개발은 이제 일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업스킬링은 이제 일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AI로 인한 그 기업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한 요소로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전형적으로 생산성 향상 어시스턴트, 그리고 두 번째가 어드바이저, 그리고 마지막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기업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혁신하거나 업무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는 예입니다. 이 예는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AI의 준비된 데이터입니다. 사실 AI 활용을 잘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조직으로의 발전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기 위해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떤 주요 챌린지들이 지금 품질 저하나 자동화 부족, 그리고 낮은 데이터 유용성이나 그리고 기술 활용 능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결국 데이터 제품화,
데이터 애저 프로덕이라고 IDC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를 이제 제품, 상품처럼 관리하고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 전체 기업 안에 데이터의 어떤 소비자가 누군지 또는 데이터의 생산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에코시스템 데이터 자바라는 인도네시아 퍼블릭 섹터의 컴퍼니입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데이터 애저 프로덕트, 데이터 제품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내부적으로 데이터 관리자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산자가 누구고 데이터 소비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해서 데이터를 상품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까지 한국의 2,000대 기업의 40%가 그 공급업체, 그러니까 그 어떤 적극적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함으로써 비용을 최적화하고 공급업체 종속성을 줄이면서 거버넌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제품화 전략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기업 내 데이터 체계를 그 아이덴티파이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 IDC는 데이터를 제품 형태로 활용하는 아키텍처를 통해서 한국 대기업의 60%에서 데이터 사일로가 크게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제품화를 위해서 그럼 기업들은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IDC는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아키텍처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 계층 4개인데요. 제일 아래 데이터 층위부터 통제, 통합, 비즈니스 활동층입니다. 각각의 페르소나를 보시면 그 각각의 계층들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금방 되실 텐데, 데이터 층위는 페르소나가 데이터 베이스 아키텍트이고, 두 번째 통제 층위는 데이터 엔지니어와 관리자가 페르소나입니다. 그리고 통합 층위를 보시면 데이터 과학자와 분석가가 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획자, 비즈니스 의사결정자, 그리고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페르소나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뭐 하나씩이지만 다는 아니더라도 저 통합된 플랫폼 형태로 이걸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는 벤더 사이드도 없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다 제각각의 프로덕트이지만 각각의 층의 제품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아키텍처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일단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이 각각의 구성 요소가 없는지부터 평가를 하셔야 되고,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은 그 각각의 계층의 최고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기업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계층이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 협력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각각을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6번째인가요? 이제 통합 AI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데이터도 통합을 기반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AI 전체 기술과 거버넌스 그리고 데이터를 포괄하는 일종의 AI 라이프 사이클,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튜닝하고 모델을 선정하고 그리고 모델을 검증하고 배포하고 그리고 다시 통합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그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통합 AI 플랫폼을 기업은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합 AI 플랫폼을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AI가 지금 전사적으로 확장을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여전히 기술적인 내부적인 기술의 어떤 내재와 그래서 스킬 갭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전문 인력의 부족은 사실은 내부 문제뿐만 아닙니다. 시장 외부에서도 여전히 AI 전문 인력 부족에는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합 AI 플랫폼이 갖춰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 IDC는 지금 한 8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모델에 대해서도 충분한 표준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그 모델 개발용 피처 스토어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AI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 그게 에이전틱 그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틱 프로세스 아키텍처링, 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버넌스 측면에서 책임 있는 AI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피처를 통합 플랫폼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기능도 플랫폼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7번째 그 구성 요소는 목적에 맞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목적에 맞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AI 워크로드는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기업에서 디스트리뷰티드 정말 그 여기저기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초분산된 환경의 AI 워크로드는 분산이 되어 있고 관리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AI 워크로드는 뭐 엔비디아 칩 위에서 잘 돌아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x86에서도 충분히 돌아가는 AI 워크로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AI 엣지 추론이 확장이 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같은 AI PC에서도 충분히 AI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초분산된 AI 워크로드 환경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유연하게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인프라 환경,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이브리드 인프라 환경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7가지 얘기를 쭉 드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변화,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국내 혹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장의 영향을 생성형 AI가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을 IDC가 영향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측정의 기준은 한 5가지입니다. 일단 단기간 레비뉴, 그러니까 3년까지의 레비뉴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AI가 삽입돼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벤더들이 거기에 가격 책정을 했느냐? 아직 못했습니다. 여전히 무료로 배포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가격 책정이라고 해도 체계적으로 AI 기능이 이만큼 삽입이 됐으니까 여기서 증감분을 얼마를 받아야겠다라고 지금 체계화시킨 벤더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숏텀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디움 레벨의 임팩트를 받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AI가 주도하는 비즈니스로 가면 벤더들의 롱텀 레비뉴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그 하이 임팩트를 받을 것이라고 IDC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내부의 인력의 업스킬링은 계속해서 일상화가 되기 때문에 탤런트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에서는 하이 임팩트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프라이싱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떤 벤더들도 지금 프라이싱을 체계화시킨 벤더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싱 측면에서는 로우 임팩트이고, 그래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또는 중단기적으로도 AI로 인한 증감분의 어떤 비즈니스가 업될 거라기보다는 절대적인 수요의 증가, AI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AI 소프트웨어 글로벌 시장과 코리아 시장을 한번 전망을 가져와 봤습니다. 글로벌 시장, 코리아 시장 전망 거의 기조가 비슷합니다.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70%대 글로벌 공이, 국내 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넌 생성형 AI는 20%대로 지금 현재 CAGR 2028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러면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체와 국내 소프트웨어 전체 시장 CAGR이 얼마냐? 13%입니다. 각각 13% 후반대, 13% 초반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AI로 인한 시장의 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시장은 IDC가 12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는데 IT 서비스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AI로 인해서 임팩트를 가장 많이 받는 서비스 영역을 제가 지금 6개? 맞습니까? 6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시스템 통합부터 IT 교육까지, 그리고 그 아래는 각각 그 임팩트가 많이 받는 새로운 신규로 생성되는 어떤 수요가 생성되는 서비스 모델들을 제가 한번 뽑아 본 거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이 글로벌 AI 서비스, 그리고 국내 AI 서비스, IT만입니다. 비즈니스 서비스는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서비스 시장도 소프트웨어 시장과 마찬가지로 특히 국내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2% 성장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5% 성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장세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10배가 넘는 성장세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생성형 AI가 2028년에 가면 국내는 넌 생성형 AI 시장과 시장 규모가 거의 비슷해진다라는 것이고 글로벌 시장은 생성형 AI IT 서비스 시장이 그렇지 않은 AI IT 서비스 시장을 능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성형 AI로 인한 IT 서비스 시장 임팩트는 소프트웨어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7가지 세븐 블로커에 대한 정리입니다. 각각 한번 보시면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